자, 이곳에 이제 그 셋의 표시를 제가 이렇게도 좀 해봤습니다. 셋의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고분입니다. 고분, 무덤. 우리나라에서 저 무덤이 발견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엄청 떠들었습니다. 야, 봐라, 우리나라에는 전방 후원분이라는 무덤이 있다. 한국 너희는 없지?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무덤을 가지고 많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전남 나주 반남면에서 전방 후원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때 그 유적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얼마나 큰지 전부 산더미예요, 산더미. 그러니까 언뜻 겉에서 봐가지고는 무덤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제가 직접 쇼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그 반남면에 가봤더니 저 무덤을 이렇게 머리 자르고 여기 몸통 자르고 잘라가지고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제1호분, 제2호분, 제3호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고 그 안내판에만 전방 후원분이라고 써붙여 있는데 전방 후원분은 없어요. 전부 저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항아리 잔치를 예전에 몇 번씩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손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무덤을 전방 후원분이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네모, 뒤에 둥그런 모양. 자, 무덤을 저렇게 두 개로 쓰는 이유는 무덤에 가서 제사 드리는 세 번째 존재까지를 염두에 둔 무덤 형식입니다. 자, 무덤을 저렇게 썼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저 사람은 죽어서도 천지인의 구조 속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무덤을 누가 만들었을지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천지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셋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셋의 의미를 얼마나 이분들이 중요시했으면 무덤을 또 저렇게 만들었겠어요. 이건 뭐 일본인들이 아무리 자기 거라도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 다음에 한자 중에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걸 나타낼 때에 형통할 형자입니다. 이 모양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위에 네모, 위에 세모. 저게 천지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이 하나로 똑바로 서면은 만사가 형통한 겁니다. 그 말의 표현이 우리말에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조화롭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늘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땅을 나타내는 네모, 사람을 나타내는 세모. 이 셋이 하나로 딱 서면은 좋은 겁니다. 천시, 지리, 인화. 이렇게 천지인을 말하기도 해요. 그 세 가지가 서면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의 정보는 전부 어디서 얻은 거냐면 한자에서 얻은 겁니다. 한자는 강의자전에 6만 8천여 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만 여자를 줄이면은 214개 부수자로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214개 부수자는 중복된 게 너무 많고 또 그 중에 누락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한 100여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개 중에서도 엑기스를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14자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자에 한번 그 배열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둘은 둘씩이니까 짝으로 되어 있고 셋은 셋씩이니까 셋으로 되어 있고. 제가 한자에서 얻어낸 한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14자는 한자를 만든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그 한글에서 제가 한글의 자음 모음을 모으면 원방각과 음량이라고 그랬죠. 그 기호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방각, 음량. 그래서 이 한자의 기초 14자를
연례자를 정리하고 나서 저 정보를 가지고 한글을 보고 또 다른 것들을 봤더니 전부 저 토대 위에 다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자는 저렇게 하나와 둘과 셋에 아주 그 표본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처럼. 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 하늘, 음양, 좌행, 우행. 이 좌행, 운행 때문에 하늘은 순환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방각, 1, 2, 3, 점 하나, 점 둘, 점 세 개. 요게 저 한자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 14자입니다. 그리고 저 14자를 알면 한자를 안다고 할 수 있고, 저 14자를 모르면 한자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게 한자의 기본이기도 하면서 저런 원리에 따라서 한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자에다 음가를 부여하는데 그 음가가 저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한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제가 정리를 여기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옷을 할 때는 셋으로 돼 있다. 세 개로 돼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셋은 바로 요 1, 2, 3을 말합니다. 마음, 몸, 옷, 1, 2, 3. 그 다음에 밥도 셋으로 돼 있다. 삼각형과 밥과 국과 찬 이렇게 말씀드렸고, 집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들은 기호화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 여기는 이제 원방각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는 셋. 여기도 한글도 점과 음양이 되어 있고 원방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부경도 1, 2, 3이 천지인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천부경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측탑도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는데 거기는 기단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다른 요소들은 전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화가. 그런데 전체를 전부 망라하고 있는 것이 한자입니다. 한자. 구분이 되시나요? 한자는 점도 있고 음양도 있고 천지인을 이렇게 세 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은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걸만 알아가지고는 이걸 한자를 알 수는 없어요. 자, 뭔 얘기냐면 한자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숱한 것들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한자다. 그래서 한자를 하면은 여타의 저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는 제가 그 문화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역사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자를 모르면 고대 한국이 뭐고 고리국과 구리국이 뭐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삼한, 삼조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고구리 알 수가 없어요. 한자 속에는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괄적이면서 원초적인 기호체계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한자다. 그래서 한자를 한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어떤 공부를 하시든 그 공부하시는 것을 한자의 저 14개 기호체계 안에서 정리를 한다면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하나의 이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저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계속 하실 분이 계시면 저 14개의 기호 체계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다가 뭔가 살을 한번 입혀 보십시오. 그럼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기 사는 곳을 이렇게 주소로 표기를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세종대로 110번지. 여기 주소가 저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다면 그 반대로 할 거예요. 자,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주소 쓰는 표기법, 주소 표기법의 차이점을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처럼 주소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주소 표기라는 것은 공간 인식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쓸 때 저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표시에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주소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저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밖에 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아, 여기가 세종대로 100번지구나. 조금 나가봤더니 아, 여기가 태평로 일가네. 조금 더 나가봤더니 여기가 중구야. 조금 더 나가봤더니 서울시야. 하나하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깨트리고 나가야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트리고 다음 단계에 가서 닿는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짧은데 미국식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까지 깨달아서 안다. 이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주소 쓰는 방법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저렇게 써요. 그러고 봤더니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식의 주소 표기는 하늘에서 땅으로의 방향으로 사고를 해요. 미국식은 그 반대겠죠. 땅에서 하늘로. 우리식의 사고방식을 논리학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연역법식 사고를 해요. 전체를 먼저 알아버려.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귀납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귀납법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의 특징을 우리가 경험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걸 깨고 나가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틀려요. 그냥 꼭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맛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선험적이라고 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양은 어때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식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부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런데 근대화 이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놀라운 우리만의 특징을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것을 전부 칼질을 해버렸어요. 저 땅에서 하늘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사, 문화, 철학이 전부 다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우리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칼질을 당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우리 한민족이 땅을 치고 슬퍼해야 될 일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특히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일수록 우리 것을 더 정말 그 난도질하는 데 더 앞장섰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저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미국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우리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고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문장에서도 우리는 세로 쓰기가 우리 전통인데 지금은 서양식 따라서 가로 쓰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식은 세로 쓰기입니다. 뭐 언젠가 회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자를 우리는 세 번째로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두 번째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셋으로 보는 요 세상을 셋으로 보는 요것을 설명을 했는데 요것은 가시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 세 가시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저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가시적인 세계고
여기는 비가시적인 세계인데 이것은 탑의 기단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늘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하늘이 모습을 펼치면 원방각 천지인 1, 2, 3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리고 이 분화된 요것들은, 자, 밑에 있는 이 화살표는 뭐냐면, 야, 너 셋으로 돼 있어? 그럼 너희 셋은 말이야 반드시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부르면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자꾸 둘이 만나면 둘과 하나 되고, 셋이 만나면 셋과 하나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자, 이건 둘로 세계를 볼 때에 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추구해야 될 가치는 또 역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은 이렇게 분화하고, 분화된 이것들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늘로 원위치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의 순환입니다. 순환. 이게 우주의 순환과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삶을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을 담아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 문은 뭐냐면 요 세계가 요 세계로 출입하는 중간에 있는 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면 우리가 이 세계, 양쪽 세계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문이 바로 문자고,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문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이 하늘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우리 선조들이 이 문자와 이런 걸 만들면서 가졌던 위대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한민족, 한국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저렇게 휙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운행을 말하고, 그 동그라미와 같은 것이 사람의 순환을 말할 때는 리을을 씁니다. 리을. 리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게 하늘의 표시인데 리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간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결국은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응과 리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한글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인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 천지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셋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자를 봤더니 그 셋이 추구하는 정체성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이더라.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한민족이 천손 그럴 때 아이고 듣기 좋아서 천손이라고 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사니까 우리가 좀 높이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자를 보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자기는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말이 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위대함, 우리의 존엄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의 그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가치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자, 하늘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 해서 하늘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자에는 하늘을 저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뭔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을 너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해도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말할 때 100% 하늘이 있습니다. 100% 하늘. 이것은 요점 아까 우리가 천지인을 말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탑의 기단부와 같은 그것이 100%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후고 서 있는 것이 음양할 때 양입니다. 저게 또 하늘입니다. 근데 저 때 하늘은 50%. 왜냐하면 두 개가 합해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때는 5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방각에서 원리 나타내는 하늘은 33.3%입니다. 왜냐하면 세 개가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 때 나타내는 하늘은 33.3%입니다. 그 다음에 점도 33.3%. 그 다음에 삼각형은 두 개의 쓰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집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집은 세 번째면서 또 셋을 합한 하나. 그래서 한자에서 봤더니 저 삼각형은 두 가지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33.3%, 세 번째일 때. 하나는 100% 하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밥식자의 위에 있던 요 삼각형, 요건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밥식자는 설명을 하면 밑에 있는 건 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밥식자의 그 식자의 삼각형은 하늘을 뜻하고 지금 밑에 있는 이것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먹는 게 밥이에요. 밥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자로 오면은 우리말의 정의를 다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늘결의 출현입니다. 자기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결국은 어디서 냅니까? 여기선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둘 사이가 갈등의 관계가 되면 안 되고, 갈등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은 마치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저 말은 원래 다스린다라는 말의 원래 저 뜻은 다 살린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늘이 우리 두 손처럼 양쪽으로 사람을 냈는데 이 손이 이 손을 지배하고 억압한다. 그게 하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은 이 둘이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겠죠. 그 화합한다는 말이 살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살림살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입에 달고 살잖아요. 자, 살림의 뜻은 결국 하나 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살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살림을 해야 내가 100%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자, 한자는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한자 기초 14자를 배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